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 with 데이터 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음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세션입니다. 문제 정의 단계부터 업무 계획을 하는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먼저 공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진행하는 이 첫 번째 그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 세션하고 다음 달에 진행할 세션이 저희가 진행할 오픈 클래스 전체 세션 중에서 가장 핵심이자 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챙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좀 욕심을 내서 한 40분 정도 클래스를 진행하고 이제 Q&A까지 포함해가지고 1시간 안에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오픈 서베이 내부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약간의 그 실습을 포함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거라 가지고 제가 압축해서 진행하더라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진행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션마다 난이도 안내를 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션은 별 2개입니다. 별 1개는 어려운 내용이 좀 없고 그래서 모바일로 들으셔도 괜찮은 내용들, 그리고 별 3개는 조금 데이터가 많이 이제 표현이 되거나 해서 집중하실 수 있는 PC를 이용한 환경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 드렸는데, 오늘은 중간쯤입니다. 복잡한 데이터가 등장하진 않지만 개념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오픈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채팅창으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간간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만 제가 이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 그 용도로 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질문은 Q&A 창에 올려주시면 세션 마지막에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게 뭐냐, 문제 해결이라고 저희가 이제 한글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 하면, 매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객의 이탈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낳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problem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trouble과는 다릅니다. 프로블럼을 지금 한자어로는 문제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사실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과제, 태스크 혹은 목표, objective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얻게 되는 솔루션, 문제 해결 방안은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즉,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이란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정의하고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ith data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problem solving은 원래 데이터로 하는 것이에요. 데이터가 없이는 problem solving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뒤에다가 with data라고 붙인 것은 사실 이 데이터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오픈 클래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with data를 뒤에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기대치 조정을 위해서 뒤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공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고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다루게 됐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공학은 자연이 정의한 정답이 있고 2차 방정식이면 답이 2개, 3차 방정식이면 답이 3개라는 걸 적어도 알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즈니스 성과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 들어오면 정답이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없고 제가 찾은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인정을 해야만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해지냐 하면 제가 3번째 블랙 포인트에 적었는데요.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내에 여러 개의 근사한 답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때 각각의 답들이 존재는 하지 않지만 어떤 정답에 얼마나 더 가까운지를 계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데이터입니다. 즉 각각의 솔루션을 실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익의 크기, 그리고 반대로 리스크의 크기,
혹은 그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난이도 등을 정량화해서 미리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 윗 데이터 프로세스는 크게 8단계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의 과정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고요. 이슈 분석은 하나의 큰 문제, 하지만 하나의 큰 문제는 풀기가 어렵죠. 그걸 풀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문제로 쪼개가는 과정을 이슈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화는 쪼개놓은 작은 문제들 중에서 전체 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화를 하는 과정이고요. 업무 계획 수립은 우선순위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더 분석하고 답을 얻기 위한 업무를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 거기서의 발견점을 모두 모아서 종합하고 그 결론을 조직 내에 공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설득이 끝나면 실제로 실행을 하고 효과를 분석을 하고요. 그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 정의를 하고 다시 2번 단계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1번부터 4번 단계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5번부터 8번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월 18일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계들의 좀 흐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문제 정의는 정말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문제에서 시작해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시각화하는 단계로 오면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다시 마지막 실행과 효과 분석을 한 뒤에 새로운 문제 정의를 하게 되면 다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제, 데이터, 문제 이 흐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두뇌에서 다른 부분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아까 하나의 큰 문제에서 제가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굉장히 세세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즉 제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밑부분을 그려놨는데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크고 컨셉추얼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데이터를 다루는 단계로 올수록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쪼개고 아주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세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분석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nalysis라고 하는데 앞에 이 analy라고 하는 접두어가 사실 가진 의미가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의 과정에서는 이 아주 세세한 데이터들을 다루면서 나왔던 발견점들을 계속해서 묶어내서 더 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을 종합적 사고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synthesis라고 합니다. 합성 섬유를 synthetic fiber라고 하는데 뭔가를 다 여러 다양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마지막 지점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정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두뇌의 다른 부분을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더 세밀한 것으로 가는 분석적 사고를 하는 뇌의 부분과 작은 것을 더 합쳐서 크고 더 개념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종합적 사고를 하는 과정을 다루는 두뇌의 부분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단계별로 두뇌의 어떤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은 더 세세하게 디테일을 생각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더 컨셉추얼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때인지를 좀 구분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오픈 클래스에서 제가 정말 강조한 게 이 물음표를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질문을 가진 사람이 문제 해결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비즈니스 퀘스천, 이슈, 비즈니스 이슈, 문제, 비즈니스 프로블럼 다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답하고 싶은 질문, 데이터 기반으로 풀고 싶은 문제,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의사결정을 정의하는 과정이 바로 문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픈 서베이 고객께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맥주 시장에 대한 조사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조사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맥주 브랜드 선호와 구매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조사 목적으로 충분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고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어떤 이유에서 구매 행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정의를 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1번 방식으로 제가 고객한테 문제 정의를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되는지 2번 방식으로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팩트를 얻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 해결의 초기에는 이 방식으로 문제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팩트를 조금 얻다 보면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답을 얻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 끝나지 않거든요. 이걸 앞으로 해야 되는 액션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형 문제라고 부르고요. 액션을 도출해야만 해결이 되고 사실 가설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진척이 있을 때 이 방식으로 문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1번에서 시작해서 조금 이제 그 정보가 쌓이면 이제 2번의 문제 정의를 다시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예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알고 싶어서는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조사를 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형 문제는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거형 문제 정의를 시작을 하셨더라도 과정 중에 언젠가 이 미래형으로 문제 정의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종류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그거는 비즈니스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어떤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조업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광고 관련해서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건지, 광고 메시지나 채널을 어떻게 최적화할 건지, 신규 브랜드를 출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의사결정들이 있고, 제품과 관련해서는 신제품을 출시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얼마에 할 건지,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단종하는 거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사결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채널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을 하겠다는 결정, 반대로 오프라인 입점, 이제 매장에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있을 수 있고, 이커머스에 입점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결정도 있고, 자사몰을 오픈할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있을 거고요.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번들 판매를 할 때, 혹은 새로운 기능과 가격을 조합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과 같은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도 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브랜드나 광고와 관련해서는 BI 리뉴얼을 해서 프로덕트 적용을 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혹은 퍼포먼스 광고의 소재나 채널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프로덕트에서는 회원 가입 과정을 개선하거나 홈 화면의 레이아웃을 개선하거나 장바구니의 기능을 개선해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개선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고객 경험 관리에 있어서는 신규 고객을 온보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VIP 고객에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이제 클레임하고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을 때 경험을 개선하는 것, 가격과 결제에 있어서는 원클릭 결제 플로우를 도입한다던가 선물하기를 출시한다던가 구독 모델을 출시하는 것과 같은 의사결정이 모두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의 대상이 되는 액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 문제 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꼭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문제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매출을 늘리고 지속 성장할 방법이 무엇인가? 수익성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가? 회원 가입 과정에서 이탈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커머스에서는 장바구니 결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범위나 크기가 적정한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아무리 잘 정의했더라도 그 문제의 범위가 내가 혹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솔루션을 내도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먼저 전체에서 내가 속한 조직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을 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토르트 파우치형으로 되어 있는 부대찌개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매니저인데 레토르트 부대찌개의 매출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바로 옆 부서에서 밀키트로 부대찌개를 냈기 때문에 영향이 생겼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레토르트형의 부대찌개, 어떻게 보면 부대찌개라는 메뉴는 레토르트보다는 밀키트형이 됐을 때 더 다양한 재료를 푸짐하게 갓 요리한 것처럼 먹고 싶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잘 맞출 수 있는 제품의 형태에서 생긴 변화일 수 있는데, 문제의 범위를 너무 나의 브랜드, 내 카테고리 안에서만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좀 더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때 꼭 같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늘린다고 했으면 얼마만큼 늘려야 되는지, 수익성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으면 얼마만큼 개선을 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혹은 시장 내 지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겠다던가 시장 점유율 20% 달성과 같은 주로 숫자로 정의된 지위, 목표 등을 정하고 조직 내에서 미리 싱크를 해야 문제 해결 과정이 끝나고 실제로 그 액션을 실행을 했을 때 성공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솔루션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답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답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행 가능한 답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지역, 예를 들어 한국에서만 할 것이냐, 글로벌리 다 적용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기간, 예를 들어서 수익성을 5%포인트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향후 1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건지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혹은 조직이 마케팅이냐 영업이냐, 혹은 사업이냐 제품 개발이냐, 본사냐 한국 지사냐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다국적 기업, 특히 이제 제조사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사에서 대부분의 경우 제품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질레트 면도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사 차원에서 뭐로 이루어지고, 판매 채널이라던가 광고 메시지 등만 이제 로컬라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 조건들도 처음부터 잘 고려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데 마케팅 예산을 10억 쓸 수 있을 때랑 100억 쓸 수 있을 때랑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결과에 채택할 수 있는 결정, 액션의 범위를 미리 생각해서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결론을 얻는 그런 작업을 위한 고려가 미리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슈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슈 분석이라는 단원의 내용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두 개의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조화된 사고, 가설.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얘기할 건데 아마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구조화된 사고가 뭐냐라고 여쭤보면 답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개념적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고 실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쉬운 예시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채팅창이 열려 있을 거라서 채팅으로 좀 답을 생각나는 거 해주셔도 좋겠는데, 자, 330ml 콜라캔 하나가 여러분한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콜라캔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1분 내에 30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제가 지금 실제 1분을 드리고 1분 동안 30가지를 생각하시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1분 동안 30가지를 생각해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할지를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330ml 콜라캔으로 할 수 있는 일.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시기, 네,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팔기, 화분 만들기, 연필통 만들기, 네. 제코, 네, 놀이용, 탑 쌓기, 깡통 차기, 구멍 뚫어 캔들 홀더 만들기, 선물하기, 콜라탑 쌓기, 축구 던지기, 사진 찍기, 버리기, 환불, 전화기 만들기, 굴리기, 먹방, 마사지. 네, 굉장히 많은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답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머릿속으로 어떤 것들끼리 비슷한지 지금 묻는 과정을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다는 거랑 마신다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던지고 축구하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캠핑 시 당뇨리에 콜라캔을 쓸 수 있군요. 이거 몰랐습니다. 네, 내용물로 할 수 있는 것과 캔으로 할 수 있는 것. 네,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이거를 오픈 서베이 내부에서 교육을 할 때 한번 부탁을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수육 만들기? 그렇군요. 자, 콜라겐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콜라겐의 둥근 옆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래 윗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아래 윗면이라고 하면 쿠키를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겠죠? 혹은 매끄러운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무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소재가 금속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 캔 따는 고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용량이 330ml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팔기 얘기하셨는데요. 사이다와 교환하고 콜라를 팔아서 스낵을 구매하고 이런 거는 콜라의 경제적인 가치를 활용하는 거죠.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액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제 머리에선 절대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하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콜라를 이용해서 심리적인 가치를 만드는 건데요. 간장이라고 속이고 장난치고 콜라에 섞은 음료를 맞추는 게임하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심리적인 가치를 만드는 거죠. 제가 앞서서 구조화된 사고라고 했는데 구조화된 사고의 핵심은 가장 기본은 이렇게 같은 유형들끼리 묶어내는 그룹핑의 과정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문제 해결의 맥락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챕터의 이름은 이슈 분석이라고 했어요. 이때 분석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눌 분자에 쪼갤 석자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결국 같은 문자 두 개를 붙여가지고 분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놨는데 쪼갠다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분석적 사고를 영어로 analysis라고 한다고 했고 anal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를 쪼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의 정말 풀기 어려운 큰 문제, 매출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너무 크고 어렵죠, 사실. 그거 그냥 1분 안에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모두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의 풀기 어려운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문제의 단위로 일단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구조화하는 것, 비슷한 것끼리 묶고 더 상위 개념과 더 하위 개념을 구분해서 트리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에 붙여놨는데 매출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큰 문제 밑에 나올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다 써보고 나서 그 질문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눠보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그 트리 개념의 그 문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예시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석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매출을 증대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내부에서 교육을 할 때는 이걸 전부 다 실습과제로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드렸더니 정말 뭐 하라는 건가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트리를 만들 건데 제가 첫 번째 있는 예시를 제가 한 거로 보여드리고요.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씩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딱 두 개로만 쪼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매 건수를 늘리는 거랑 객단가를 늘리는 거죠. 한 번 구매를 할 때 결제하는 금액을 늘리는 거. 두 개를 곱하기를 하면 매출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죠. 이 가지에서는. 그러면 다음 단계를 한 번 더 쪼개보겠습니다. 구매 건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고객 수에 고객당 구매 빈도를 곱하면 됩니다. 한 1개월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1개월 동안 결제를 한 고객 수 곱하기 고객별 1개월간의 구매 빈도를 곱하면 1개월간 일어난 모든 구매 건수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쪼개보겠습니다. 고객 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앱 설치자 수 곱하기 그 중에서 구매로 전환된 비율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한 번 더 나누면 이 단계까지 해보고 나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객단가, 고객당 구매 빈도, 구매 전환율, 앱 설치자 수. 사실 내가 기업이라고 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박스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수는 구매 전환율과 앱 설치자 수의 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고객 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매 전환율을 높이거나 앱 설치자 수를 늘려야 고객 수가 늘어납니다. 계산의 결과물이지 바꿀 수 있는 드라이버, 그로스 드라이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각각 더 내가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객단가 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얼마 이상 구매 시 무료 이상, 얼마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쿠폰, 프리미엄 제품, 더 비싼 제품들을 프로모션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커머스에서 많이 보셨죠? 고객당 구매 빈도를 늘리는 방법은 무료 배송을 해주거나 정기 배송을 해주거나 신선식품 같이 자주 사야만 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혹은 요즘 로켓와우 클럽처럼 구독형으로 넣어서 이제 구매 빈도를 많이 늘리는 그런 방식들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구매 혜택,
친구 추천 혜택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보셨죠? 앱 설치자 수를 늘리려면 디지털 광고를 많이 하거나 TV 광고를 해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의 숫자 자체를 늘려야 됩니다. 자, 이 이슈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무엇일까요? 결국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 4개의 그로스 드라이버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우선해서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커머스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우선순위화라는 챕터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4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가 이 문제 해결에서 핵심 고민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슈를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객단가를 한 번 더 쪼개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구매하는 품목수와 품목당 단가의 곱셈이 바로 한 번에 지출하는 결제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더 쪼개집니다. 그래서 품목당 단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많이 판매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정용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비싼 제품들, 르크루제 같은 거 판매를 하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프리미엄 브랜드의 비중을 높이거나 가전제품 같은 단가가 높은 신규 카테고리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1회 구매하는 품목 수를 늘리려면 번들 프로모션을 하거나 장바구니에 이제 어떤 제품을 담았을 때 그 제품과 같이 구매하면 좋은 제품들을 추천하는 방안들이 액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슈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고 내가 사실 실행할 수 있는 액션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디테일하게 쪼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슈트리의 모습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커머스 얘기를 했으니까 제조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샴푸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이번에는 어떻게 쪼개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구매 건수 곱하기 객단가 이렇게 됐잖아요. 샴푸도 한번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구매 개수 곱하기 단가를 하면 샴푸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구매 개수를 쪼개면 구매 건수 곱하기 한 번에 구매하는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샴푸를 워낙 번들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2개씩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쪼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건수는 다시 고객수 곱하기 고객당 구매 빈도로 나뉘어지고 고객당 구매 빈도는 고객당 사용 빈도에다가 한 번에 사용하는 양을 곱했을 때 구매하는 빈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고객수는 전체 인구수에서 샴푸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는 사람 혹은 머리를 감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샴푸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샴푸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인 침투율을 곱했을 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팩터들은 뭐가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처럼 파란 박스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게 있죠. 1회 구매 개수랑 1회 사용량은 조금 더 흐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단가, 고객당 사용 빈도, 침투율은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회 구매 개수나 1회 사용량 같은 거를 사실 1회 구매 개수를 늘릴 수 있겠죠. 프로모션을 해서 굉장히 싸게 한 번에 4개를 구매하긴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4개를 한꺼번에 이제 샴푸를 사놓으면 그 다음 샴푸를 구매하기까지 구매 빈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엔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사용량이 한정된 제품의 1회 구매량이나 1회 사용량은 늘린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고 결국은 전체 안에서는 다른 드라이버를 좀 낮추게 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로스 드라이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샴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드라이버는 단가, 고객당 사용 빈도, 침투율 이렇게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샴푸를 판매하는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면 이 3가지 중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 같으신가요?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답이 3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객관식이잖아요.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한국이라고 하면? 단가, 침투율, 단가. 오, 생각보다 응답이 섞여서 나오네요. 사용 빈도는 안 나오고 단가나 침투율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라고 해볼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샴푸를 판매하신다고 하면 어디에 더 집중하시겠습니까? 단가? 사용 빈도? 침투율? 아까 안 나왔던 사용 빈도가 조금 나오고 침투율이라는 응답이 좀 더 많습니다. 자, 이거를 데이터를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이라면 샴푸 침투율은 제가 느끼기에 99%예요. 특히 이 바형, 고형 샴푸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 그러면 99%인 것 같고 평균 사용 빈도가 아마 주 5회는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당 사용 빈도나 침투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샴푸 시장에는 대용량 제품, 향수 샴푸, 탈모 샴푸, 특히 탈모 샴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제품 출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샴푸를 판다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샴푸 침투율이 50%인데 75%로 높이면 매출이 1.5배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사용 빈도가 주 1, 2회인데 주 2회로만 늘려도 매출을 2배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국적 회사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샴푸 같은 제품을 팔면서 이런 침투율을 늘리고 고객당 사용 빈도를 늘리는데 매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브랜드 침투율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문제 정의할 때 샴푸 매출 증대라고 했고 브랜드 A 샴푸 매출 증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샴푸의 카테고리 매출을 늘리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문제 정의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1등 브랜드라면 카테고리 전체를 키우면 그 늘어난 만큼이 저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전체에서 나의 브랜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브랜드의 침투율이 아니라 카테고리 전체의 침투율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저의 가정은 제가 1등 브랜드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A 브랜드 밀키트 판매량 늘리기라고 이제 붙였죠? 이제는 브랜드 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브랜드 밀키트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엔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르게 나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이미 A 브랜드 밀키트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쟁사 밀키트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우리 브랜드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밀키트를 아직 이용 안 해본 밀키트 비이용자를 밀키트 이용하게 만들면서 우리 브랜드로 가져오는 것.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을 조금 더 쪼개보면요. 기존 고객의 이용을 증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 더 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주중 저녁에 요리를 할 시간이 없는데 아이랑 함께 한 끼 식사를 좀 잘하기 위해서 밀키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주 1회, 2회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주 3회, 4회 이용하도록 늘려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더 이용하게 만드는 예시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밀키트를 이용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갈 때도 밀키트를 가져가니까 좋네? 그러면 캠핑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밀키트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상황에서 밀키트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사 밀키트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은 제품이 좋거나 가격과 프로모션을 이용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직 밀키트를 이용하지 않았던 고객들을 이끄는 방법에는 집밥을 위주로 이용을 하던 이용자를 밀키트로 유입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포장 간편식, 아까 제가 이렇게 레토르트 파우치형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걸 포장 간편식이라고 하는데, 포장 간편식을 이용하던 사람을 밀키트로 옮겨올 수도 있고, 또 배달이나 포장,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 등을 이용해서 배달 포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을 밀키트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가능성들이 있겠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밀키트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면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집밥 위주 이용자 전환에 약간 색깔을 좀 연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포장 간편식 이용하던 사람이 밀키트로 넘어오고 배달 포장 이용하던 사람이 밀키트로 넘어오는 것 대비해서 정말 집에서 밥을 웬만하면 거의 다 해서 드시던 분이 밀키트를 트라이얼하게 되는 속도가 조금 더 늦을 것이라고 하는 저의 가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는 가설이었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더 이용하게 만드는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물을 더 풍부하게 넣거나 조리법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더 건강한 메뉴들을 내주거나, 혹은 새로운 상황에서 밀키트를 이용하게 만들려면 브런치나 홈파티, 캠핑 같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제품들을 내고, 혹은 유아식단이나 시니어 식단 등 같은 새로운 타겟 고객군들을 타겟하는 제품을 낼 수가 있겠죠. 경쟁사 밀키트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강점을 가지는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레스토랑 브랜드를 활용한 RMR을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좋은 레스토랑을 잡아서 RMR 제품을 내므로 해서 그 수요를 뺏어올 수 있는 거고요. 양식이나 에스닉 푸드 같은 것들을 경쟁사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확장하면서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은 할인이나 번대 판매 같은 것들이 옵션이 되겠죠.
포장간 편식 이용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포장간 편식으로는 만족도가 낮은 메뉴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부대찌개 예시를 그냥 든 게 아니고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미 다 조리가 된 형태로 들어있는 레토르트 상품에 대해서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만족도가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원물이 좀 되게 풍부해야 되는 그런 메뉴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포장간 편식으로 만족도가 낮은 메뉴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밀키트로 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포장간 편식 판매대 바로 근처에 밀키트 매대를 배치를 해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보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 포장 이용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달 포장 대비해서는 밀키트의 강점은 가성비죠. 그리고 1인분 소포장이나 주문해서 바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보관기간이 좀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샴푸 매출 늘리는 거랑 지금 브랜드 밀키트 판매량을 늘리는 거의 가지를 다르게 그렸어요. 물론 A 브랜드 밀키트 판매량을 늘리는 가지도 샴푸 매출 늘리는 거랑 꽤 유사하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다르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종류를 더 잘 나눠줄 수 있는 가지가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뒤에서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군가는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기존 고객 이용을 증진하거나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거나 카테고리 비이용자를 유인해서 카테고리 이용자로 만드는 이런 방식들이 가능한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전, 그동안 이제 내지 않았던 새로운 카테고리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이슈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매출을 내려면, 가전의 구매 개수 곱하기 단가가 매출이 되겠죠. 그런데 구매 개수는 다시 고객 수와 고객당 구매 빈도 이렇게 나뉘고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고객 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 가전이라고 하는 거는 TV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쓰는 가전이 됐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신규 가전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보자마자 필요를 느끼는 제품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니즈가 다른 여러 세그먼트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세그별 소비자의 수에 그 세그별 침투율을 곱한 게 바로 전체 고객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제가 바꿀 수 있는 그로스 드라이버는 단가, 그리고 세그별 침투율, 세그별 소비자 수 이렇게 되는데 단가랑 세그별 침투율은 두 개가 디펜던트 프로블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단가를 낮추면 더 매스 제품을 선호하는 세그먼트에서는 침투율을 높일 수가 있고 반대로 프리미엄 가격을 설정을 하면 프리미엄 제품을 좋아하는 세그먼트에서는 높일 수가 있지만 매스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디펜던트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이 두 개를 보고서 어떤 세그먼트를 먼저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그먼트를 공략하는 순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이즈가 크거나 성장성이 크냐, 즉 얼마나 매력적인 세그먼트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feasibility, 얼마나 그 세그먼트의 침투율을 높이기 쉽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 B브랜드 맥주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클래스가 끝나고 나가지고 실제로 이 이슈 분석을 해보실 수 있는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 케이스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브랜드 맥주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슈트리가 나오기가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줄었지? 맥주 매출이 제품군으로 보면 일반 맥주, 저칼로리, 노알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서 줄었을까? 캔병, 페트, 패키지들이 있는데 어디서 줄었을까? 그 다음에 음용 상황으로 보면 회식이 줄었나? 모임이 줄었나? 아니면 집에서 마실 때 다른 브랜드를 선호하거나 이랬나? 혹은 판매 채널이 식당, 바, 주점하고 대형마트, 편의점이 좀 나뉘는데 왜냐면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산 건 집에서 먹고 식당이나 바, 주점에서 산 거는 그 자리에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줄었을까? 그다음에 맥주만 먹는 경우, 소맥으로 먹는 경우 어디서 줄었고 맥주만 먹는 경우,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 중에서 어디서 줄었고 가격 프로모션에서는 개별 판매하는 거랑 4개 묶음 판매하는 것 중에 어디서 줄었을까? 세그먼트로 보면 남녀 어디서 줄었지? 조금 더 젊은 층에서 줄었나? 장년층에서 줄었나?
맛이 중요한 사람, 브랜드가 중요한 사람, 그냥 알코올이면 돼서 축주하려고 먹는 사람 중에 어디서 줄었을까? 이런 그냥 막 질문들을 한번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질문에다 쓰고 나가지고 지금 비슷한 것들이 묶어놓은 그런 형상이기는 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이슈트리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쓰고서 이제 묶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제품의 종류는 꽤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되는 제품, 예를 들어 맥주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 안에도 뭐 일반 버전, 저칼로리 버전, 너알코올 버전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소비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서 줄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쉬운 그 접근 방법이 됩니다. 이걸 한번 이슈트리로 그려보겠습니다. A 브랜드 맥주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품 군별로 봤을 때 일반 저칼로리 노알코올 캔병 페트 중에 어디서 줄었을까? 아까 제가 질문으로 했던 걸 그냥 가지에다 지금 넣은 거예요. 두 번째는 판매 채널별로 봤을 때는 식당 주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중에 어디서 줄었을까? 근데 응용 방법을 맥주만 먹는 게 줄었을까, 소맥이 줄었을까를 제가 판매 채널과 같은 레벨에다 넣지 않고 이 밑에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꽤 많은 경우에 이런 소맥으로 먹는 행태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먹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응용 방법의 경우에는 이 판매 채널의 하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줄었다고 하면 아마 가격이나 프로모션이 영향이 될 수가 있겠죠. 식당 주점은 가격 프로모션을 사실 해봐야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 많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가격 프로모션 가지는 이 위치에 있기보다는 대형마트 편의점 하위에 있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응용 상황, 회식, 가족 모임, 퇴근 후 한잔, 홈파티, 캠핑 어디서 줄었는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대, 맥주 키바잉 팩터, 이제 맥주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뭐냐인데요. 키바잉 팩터 별로 세그먼트가 나뉠 수 있고, 그 키바잉 팩터 중에서는 맛 때문에 맥주를 선택해 먹는 사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따라서 먹는 사람, 그냥 알코올이면 되는, 알코올이 필요해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어디서 줄었는지를 데이터로 찾아보면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A 브랜드 맥주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맥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맥주 브랜드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일단 식당 주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맥주는 모든 음료가 사실은 비슷한데요. 구매 채널에 따라서 모든 다른 조건들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식당 주점에서 여럿이 회식하면서 먹을 때 브랜드 맥주 드시는 거랑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서 집에서 드시는 맥주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채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널로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당 주점 밑에서 응용 상황이나 응용 방법에 따라서 어디서 줄었는지 좀 볼 수 있고요. 대형마트 편의점 안에서 또 응용 상황이나 제품 분별, 가격 프로모션, 세그먼트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밑에 제품별, 가격, 프로모션, 세그먼트 가지가 식당 주점 밑에도 모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당 주점에서 판매하는 맥주 제품군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찾을 수 있는 브랜드가 한 100개 종류가 넘을 텐데 식당 주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3가지 정도 판매하시죠. 그리고 제품 종류도 아주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나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의미 있는 발견점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프로모션도 제한적이라서 넣지 않았고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 왜 안 넣냐 하면 사실 제가 아까도 잠깐 여러분도 식당 주점에서 드실 때랑 브랜드가 다르시죠? 얘기를 했는데 식당 주점에서 여러 명이 같이 먹을 때는 대부분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맥주에 대한 어떤 선호가 브랜드 선택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주점 채널 안에서의 맥주 구매에 있어서는 세그먼트가 그렇게 중요한 축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덜 중요한 가지들을 발라냈죠. 그래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맥주 시장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채널별로 굉장히 명확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식당 주점에서 판매되는 제품군이 한정적이고 경쟁 상황도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선순위가 미리 된 형태의 이슈트리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뭔가 어디서 줄었는지만 보는 것만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맥주 브랜드 매출을 다시 반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뭔가 그 축이 다 안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제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금 더 고민을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이슈들이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맥주 카테고리 전체가 역성장을 했을까? 아니면 맥주 카테고리는 성장을 하는데 다른 브랜드가 우리의 점유율을 가져가서 B 브랜드의 맥주 매출이 줄은 걸까?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구분을 먼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맥주 카테고리 전체가 역성장하게 됐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요 자체가 감소했을 가능성, 그 규제의 영향. 사실 코로나 초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식당 주점들을 다 이제 그 운영 시간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규제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 수밖에 없었죠. 네, 이런 가능성이 있고, 맥주 카테고리는 성장하는데 다른 브랜드가 점유율을 가져갔을 경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 감소는 주류 소비가 감소했거나 혹은 맥주가 아닌 다른 주류를 선호하게 돼서 줄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맥주 카테고리는 성장하는데 다른 브랜드가 점유율을 가져갔다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선호와 행태가 변화한 것, 그 다음에 경쟁사가 변화한 것, 채널 다이내믹스가 변화했을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요. 소비자 선호와 행태가 변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대표적으로 라거 1세계 시장이에요. 저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맥주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만 하더라도 95%가 라거고, 에일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자체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라거에서 에일이나 다른 맥주 종류 선호가 좀 확산이 됐고, 저칼로리나 노알코올 같은 선호도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 브랜드가 에일이나 저칼로리 노알코올 등의 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점유율을 뺏겼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음용 상황의 변화. 술로 마시다가 맥주가 사실은 점점 더 음료처럼 이제 마시게 되죠. 여럿이 마시다가 혼자 마시는 변화가 생기면 훨씬 더 브랜드의 이미지라던가 차별화된 어떤 맛, 속성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되는데 내 브랜드 B가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아주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예전의 맥주 브랜드라고 하면 이런 트렌드에서도 점유율을 뺏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사의 전략 변화는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가격을 조정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채널 다이내믹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주점하고 대형마트 편의점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식당 주점은 도매 유통망을 통해서 맥주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도매 유통하시던 곳들이 부도가 나거나 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매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주류 유통망이 변화하면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주점은 아주 옛날에는 사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주점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가 브랜드 알아서 갖다 주시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이 바뀌고 요즘은 꼭 물어보죠. 어떤 거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는 입점 브랜드 수가 증가하거나 가격이나 프로모션을 하면서 경쟁사가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이용했다고 하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조금 더 가설이 더 있을 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슈트리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설이란 그럼 뭘까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객들하고 일을 하면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많이 물었거든요. 혹시 가설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이런 거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물으면 좀 얼음하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게 왜 얼음인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뭐뭐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상하는 이유를 1, 2, 3, 4, 5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1, 4, 5보다는 3위가 더 중요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요 체크박스를 할 수 있어야만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설에 대한 레벨 1, 그다음에 레벨 2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풀어내는 과정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맥주 카테고리에 대해서 엄청난 이해가 있지 않아도 논리적인 사고, 구조화된 사고를 하면 데이터 없이도 구조화된 사고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벨 2에서 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데이터 기반이 있다고 하면 이걸 조금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어도 레벨 1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가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임워크이라는 거가 이제 뭔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하나의 큰 질문을 여러 개로 나누는 과정들을 제가 예시를 몇 개 보여드렸는데 꽤 패턴들이 비슷비슷했어요. 그 패턴이 왜 비슷하냐면 결국 카테고리가 바뀌어도 문제가 비슷하면 접근하는 해결법들이 비슷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그 공통적인 쪼개는 방법들을 미리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프레임워크입니다.
물론 저도 앞에서 사실 그렸던 거 프레임워크를 생각하고 그린 건 아니에요. 프레임워크가 없어도 그냥 논리적인 사고만으로도 그 가지를 모두 그릴 수가 있는데 몇 번 해보시다 보면 비슷한 게 반복되니까 이런 걸 이런 프레임워크로 푸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마케팅에서 쓰시는 4P죠. 제품과 가격과 그다음에 프로모션, 어느 유통 채널에서 팔지를 타겟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는 프레임워크인데 요거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퍼널이라고 하는 거, 액퀴지션하고 액티베이션, 리텐션, 레비뉴 레퍼럴, 이거는 좀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퍼널이지만 일반 제조사라고 하면 awareness, familiar, 브랜드, ever used 이런 식으로 해서 퍼널 정의하시잖아요. 퍼널이라는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오른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내 브랜드 현재 고객이 현재 사용을 유지하거나 현재 상황에서 더 쓰게 하거나 혹은 새로운 상황에서 쓰게 하거나 혹은 카테고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을 끌어오거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경쟁사 고객을 뺏어오는 것이 다 나의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려면 부르지만 사실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고, 왼쪽에 있는 것도 어떤 회사의 프레임워크를 제가 검색해서 가지고 온 건데 꽤 비슷합니다. 한 축이 number of customer, 다른 한 축이 한 커스터머당 내는 매출의 크기라고 한다면 현재 매출 요만큼이라고 하면 새로운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커스터머한테서 더 로열티, 뉴 스펜드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써서 두 개 다를 이렇게 좀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예 새로운 마켓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건데, 왼쪽에서 보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는 느끼실 거예요. 이슈 분석을 할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슈 트리는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저 데이터 하나도 안 보고 그렸어요. 그쵸?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그릴 수가 있고, 사실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 트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좀 더 나은 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좀 더 나은 답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쪼개는 게 솔루션을 찾는 데 더 기여한다 라면 더 나은 이슈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쪼갰을 때 더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막히면 작은 가지를 생각해보고 혹은 랜덤하게 저처럼 질문을 써보시고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을 하면서 위계질서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미시 원칙만 지키면 정말 기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께서 미시 원칙도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mutually exclusive, 즉 서로 겹치지 않고, 그 다음에 collectively exhaustive, 모아놨을 때는 전체를 포함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미시 원칙은 왜 나왔냐면 중복이나 누락을 피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입니다. 이 하나의 문제 정의를 이렇게 이슈로 쪼개놨을 때 이슈 1, 2, 3, 4는 서로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1, 2, 3, 4를 다 합쳤을 때는 이 문제 정의에서 얘기했던 질문에 답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미시예요. 그리고 이슈 1 밑에 있는 나머지 하부에서도 사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미시한 이슈 분석이 진짜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정의를 가지고 1, 2, 3, 4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슈 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하거나 어떤 걸 생각하지 못해서 2, 3만 이슈 트리를 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슈 1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이슈 트리만 가지고 이후의 업무를 계속 다 진행을 하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편향된 결과를 얻을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근데 편향된 결과는 분석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슈 정의, 이슈 분석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빠짐이 없이 이슈 트리를 다 그리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대해서 모두 분석을 하셨다고 하면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시한 이슈 분석이 중요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선순위화는 이미 앞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순위화는 가지치기예요. 저는 이거 할 때 제일 신나거든요. 왜냐면 이슈트리는 막 그리면서 와 이걸 다 고민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순위화를 하면서 이건 안 봐도 돼 라고 이제 X표를 치고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요.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이고, 이 우선순위화를 잘해야만 기한 내 업무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반으로 우선순위할까? 판단과 직관, 여러분의 판단과 직관을 믿으셔야 되고요. 80대 20 법칙, 이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다고 하면,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가 있다고 하면 모두 우선순위에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봉투 뒤에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계산을 가지고도 이슈 우선순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80대 20 법칙은 뭐냐면 정말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보다 뭔가 더 정교하고 풍부한 분석을 하는 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전체에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기본적인 것만 한 20% 정도밖에 차지를 않았는데 이 정교하고 풍부한 분석이 한 80%의 시간과 노력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보면 이 20%의 가장 중요한 것이 80%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80%의 시간을 잡아먹은 온갖 나의 고민을 다 하게 만들었던 이런 정교한 분석들은 사실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여도가 2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20%, 80%의 임팩트를 만드는 20%에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을 80대 20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맥주 예시를 좀 판단과 직관, 기울전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우선순위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 맥주 카테고리 전체가 역성장했냐 아니면 카테고리는 성장하는데 점유율을 뺏겼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에서는 시장 데이터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장 데이터를 보면 맥주 카테고리 전체가 역성장한 건 아니야 라고 그냥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미련없이 위에 가지를 그냥 쳐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 기간 내내에 사실 영업팀하고만 얘기를 해봐도 경쟁사의 전략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도 그냥 쳐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채널 다이내믹스 내에서 식당 주점에서는 사실 판매량 변화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가지도 그냥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기존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화를 하고 나면 이후의 과정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가지는 이 모든 박스가 아니고 이렇게 딱 두 개가 남죠. 소비자 선호와 행태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채널 다이내믹스에 대한 부분, 이 두 개만 우선순위화를 해서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back of the envelope 계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커머스에 이제 이 이슈 트리를 그려놨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사는 2020년과 21년 사이에 객단가는 28,000원에서 26,000원으로 좀 줄었고요. 근데 월 평균 고객의 구매 빈도는 3.9회에서 4.2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59 인구 중에서 우리 이커머스를 쓰는 사람의 침투율은 23%에서 25%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경쟁사를 비교해보면 객단가는 37,000원으로 저희보다 많이 높고요. 고객당 빈도는 3회로 좀 낮은 편이고 침투율은 31%로 높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답은 침투율이에요. 왜 침투율이라는 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객단가와 고객당 구매빈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면 고객당 월 얼마씩 결제를 했는지가 나오겠죠. 28,000원 곱하기 3.9회를 하면 109,200원이고요. 26,000원 곱하기 4.2회를 하면 109,200원입니다. 즉 우리 자사 이커머스 내에서는 고객의 월 평균 지출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쟁사와 비교를 할 때도 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투율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100명당 총 지출액, 예를 들어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 우리 이커머스 지출한 사람이 23명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109,200원 곱하기 23명을 하면 250만원 정도가 나오고 침투율이 25% 늘었을 때는 270만원 정도가 되고요. 경쟁사의 경우에는 340만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객단가 고객당 구매 빈도에서가 아니라 침투율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그로스 드라이버 중에서는 침투율에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구나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back of the envelope 계산이라는 표현을 이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자, 업무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아마 업무계획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그거랑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표를 채우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B 브랜드 맥주 매출이 줄어든 이유를 찾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제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까 우선순위화를 다 하고 나서 집중해야 되는 이슈가 소비자 선호와 행태 변화, 대형마트 편의점, 채널의 다이내믹스 변화 이 두 개구나 라고 저희 우선순위화
그 세션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각각의 이슈를, 세부 이슈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제품 선호의 변화가 있을 거고, 응용 상황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 채널 다이내믹스에서는 브랜드 수가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됐던 세부 이슈가 있을 거고, 가격이나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하게 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저의 현재의 지식을 기반으로 혹은 제가 영업팀이라던가 내부에 협업하는 다른 부서랑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가설을 한번 써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라거일색 시장이었는데 에일이나 스타우트, 수제 맥주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 관심이 확대가 됐고, 이런 걸 찾는 얼리 어댑터 소비자군에서는 우리 브랜드의 선호도가 낮다, 우리가 여기를 놓치고 있다 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고, 회식처럼 여럿이 맥주를 마시다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 빈도가 거꾸로 증가했는데, 여럿이 마실 때는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 선택하지만 나 혼자 마실 때는 새로운 브랜드를 막 시도를 해보고 취향에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하나 마저 안 했는데, 편의점 대형마트 채널에서 브랜드 수와 경쟁 심화한 건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새로운 브랜드가 다수 입점하면서. 사실 제가 편의점에 갔을 때 이렇게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맥주의 브랜드의 개수에 따라서 그 쉘프 쉐어라고 하거든요. 한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그 공간의 점유율이 있는데, 그게 매출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근데 쉘프 쉐어를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쉘프 쉐어가 높으면 딱 가서 봤을 때 사실 고객들의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어텐션 쉐어도 높은데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자연적으로 더 점유율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고, 가격이나 프로모션을 신규 입점한 브랜드들이 훨씬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들이 있어요. 정말 라거일 저칼로리 눈안골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냐, 아니면 기존의 라거나 새로운 제품군을 선호한 소비자군의 사이에 선호 브랜드의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설을 백업할 수 있는 분석들을 다 리스트업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소비자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밑에 두 개의 채널과 관련돼서는 사실 쉘프 체크라는 건 뭐냐면 실제 매장에 나가서 어떻게 진열이 돼 있고 몇 개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판매 데이터를 봐서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 프로모션 관련해서도 판매 데이터를 보거나, 판매 데이터가 없더만 소비자 조사로 프로모션 할 때 맥주를 구매하는 비중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고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가설을 백업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업무 계획을 다 세우신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꼭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한 장. 뭐냐면, 제가 일을 거꾸로 해야 된다고 지난번 클래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슬라이드 작성하고 이렇게 일을 하실 거거든요. 일을 거꾸로 하는 첫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 데이터를 보고서 최종 산출물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채우기 위한 분석을 하고 슬라이드에다 실제 집어넣어가지고 산출물을 만듭니다. 이게 레벨 1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정말 레벨 조금 더 올리신다고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데이터를 보기 전에 최종 산출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최종 산출물은 아까 제가 이슈 분석은 데이터 보기 전에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슈 분석만 있으면 최종 산출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슬라이드를 채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데이터 수집하기 전에 이슈 분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 아까 뒤에 가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냐면, 데이터를 보고 나면 거기서 편향이 생겨요. 근데 내 이슈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봤던 데이터 때문에 나의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기 전에 먼저 이슈 분석을 하고 최종 산출물을 그리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약간의 연습을 하신다면 1번, 2번, 3번 단계로 쭉 진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건 이걸 그리시는 거예요. 최종 산출물을 먼저 그리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손으로 그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글씨가 좀 개발 생활이지만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뷰티 트렌드 리포트라고 뷰티의 사용 행태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공유를 드리는 리포트가 있는데, 그 리포트를 내기 전에 설문을 설계하기 전에 사실 이걸 그립니다. 최근의 뷰티 트렌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필요할까, 어떤 분석이 필요할까를 손으로 다 그려보고, 이런 분석을 하려 그러면 어떤 문항이 설문에 포함이 되어야 될지, 어떤 대상자한테 물어야 될지들을 정의를 하고, 이걸 다 그려놓고 나서 실제 설계하고 데이터로 수집을 한 다음에는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게 실제 페이지를 데이터로 채우는 거가 그냥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그려놓고 나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제가 첫 클래스에서 바다를 끓이는 거,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를 보고 이거를 그리려고 하면 바다를 끓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걸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채우게 되면 물론 데이터를 채우면서 바꾸게 되는 장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 가설이 틀렸을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훨씬 더 그 소금 결정에다가 붙여가는 방식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끝났어요. 1시간 말씀드렸는데 5분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 마무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의사결정을 정의하는 거다. 그리고 얼마나 임프루브를 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솔루션을 냈을 때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제약의 사항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슈 분석은 하나의 정말 풀기 어려운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로 쪼개고 구조화하는 과정인데 데이터 없이 가설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시기 전에 꼭 이 이슈 분석을 미시하게 하는 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하는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가지치기인데 판단과 직관, 기존 지식과 데이터, 간단한 계산을 기반으로 우선순위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 계획은 아까 제가 이슈에서 가설을 백업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그 분석을 어떤 데이터로부터 가지고 올지 이거를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계획이 짜고 나면 반드시 최종 산출물을 먼저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